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 돌려놓고 후딱 올게요. 금방 돌아온다던 아들과 며느리, 그 아이들은 공양미 상자와 저를 낡아 빠진 법당 바닥에 내려두고는 다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공양미 상자를 열어보았죠. 쌀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자리엔 얇아터진 담요 2장, 그리고 하루도 버티지 못할 500ml 물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짐승들이 울부짖는 이 불 꺼진 절간에 산채로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 산속에서 짐승밥이 될 줄 알았던 엄마가 자신들을 무간지옥으로 보내줄 피 끓는 복수를 하러 돌아올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평생 시장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자식 키우며 살아온 72이 된 박종이라고 해요. 성실히 살면 언젠가 볕들 날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아예 깊고 깊은 산속에 갇혀 제대로 빛도 못 보고 죽을 뻔했지 뭐예요? 빗물 받아먹고 간신히 살아 돌아와 전해드리는 그때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유독 아들이 살가웠어요. 엄마,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절에 좀 다녀올까요? 아들 승수가 아침부터 저를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이놈의 무릎이 쑤셔서 꼼짝도 하기 싫다. 갑자기 뭔 절이냐? 제가 쑤시는 무릎을 주무르며 손사래를 쳤죠. 어머님, 그래도 바람이라도 쏘이셔야죠. 저희가 용하다는 절 알아봤어요. 기도하시면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수린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구네. 저는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관절염 때문에 한 걸음 떼는 것조차 고역인데 아들 내외가 양쪽에서 저렇게 성화를 부리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가까운 데로 가자. 멀면 안 간다. 엄마, 저희가 딱 알아본 곳이 있어요. 정말 영험한 곳이래요. 승수가 보란 듯이 차 열쇠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그냥 드라이브 삼아 다녀와요.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텐데. 수린이가 기어코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차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니 좁은 공간에 무릎이 더 욱신거렸죠. 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가깝다며. 조금만 가면 돼요. 금방이에요, 엄마. 승수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차는 처음에는 훤히 뚫린 포장도로를 달리나 싶더니 어느새 좁디 좁은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1시간도 넘게 올라가니 저는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야, 승수야, 여기 대체 어디냐? 너무 멀잖아. 길도 이상하고. 곧 도착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수린이가 애써 웃는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길은 갈수록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포장도로는 온데간데였고 차가 겨우 지나갈 만한 자갈길만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무릎에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찌릿했죠. 승수야, 진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곳에 절이 있다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왔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두 아이들은 계속 거의 다 왔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죠. 드디어 차가 멈췄어요. 앞에는 낡아 빠진 절인지 폐가인지 모를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한 풀이 무성했어요. 세상에, 여기가 절이라고? 다 쓰러져가는 폐가잖아. 제가 기가 막혀서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옛날 절이라 그래요. 그래도 아주 영험하대요. 수린이가 트렁크에서 제법 큼지막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또 뭐냐? 공양미요, 어머님. 부처님께 올려야죠. 승수가 그 상자를 받아들고는 절 안쪽으로 척척 걸어갔어요. 저는 아픈 다리를 끌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법당 안은 바깥보다 더 처참했어요. 불상은커녕 사방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잔뜩 슬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불상도 없는데. 엄마,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승수가 상자를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차 돌려놓고 금방 올게요. 차는 왜? 이따가 돌려서 나가면 되지. 길이 너무 좁아서요. 이따 나갈 때 편하게 하려면 미리 돌려놔야 해요. 수린이가 손을 털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싸한 기분이 가슴을 스쳤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빨리 와. 여기 왠지 으스스하고 춥다. 네, 어머님. 금방 올게요. 승수와 수린이가 법당을 나서는 것을 보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잠시 후 멀리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만 돌리고 온다더니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저는 아픈 무릎도 잊고 벌떡 일어나 법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승수야, 수리나, 얘들아, 어디 갔니?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울림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자갈 튀는 소리와 함께 차 소리가 산 아래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죠. 저는 비틀거리며 법당으로 돌아가 아까 수린이가 들고 온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공양미라던 그 상자 안에는 쌀은커녕 얇디 얇은 담요 2장과 500ml 물 한 병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이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들 승수와 며느리 수린이가 저를 이 깊은 산속 폐사에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라고 대학까지 다 가르쳐 놨더니 그 아들이 저를 이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주머니를 뒤졌지만 핸드폰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차에 일부러 두고 내리게 한 거였어요. 모든 것이 그놈들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무섭게 해가 지기 시작하고 산속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 어디에선가 정체 모를 짐승 소리가 들려왔어요. 후두둑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멧돼지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는 흉흉한 소리였죠. 저는 급히 법당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짝이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당에 굴러다니는 썩은 나무 기둥을 끌어다가 겨우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상자 속 얇은 담요를 꺼내 몸에 둘렀지만 뼈를 애는 듯한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승수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법당 구석에 웅크린 채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밤새 지독한 추위와 공포, 그리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뼈를 애는 듯한 추위와 함께 지독한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억지로 마신 물 한 병이 전부였으니까요. 텅 빈 위장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물이라도 마셔야지, 이대로는 안 돼.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죠. 법당 밖으로 비틀비틀 걸어나가니 풀잎마다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저거라도. 저는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려 풀잎에 맺힌 이슬을 하차 먹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목은 여전히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승수야, 너는 지금 따뜻한 물 마시고 있겠지? 아들 녀석을 향한 원망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폐사 주변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쓸만한 게 없나 샅샅이 뒤졌습니다. 승수와 수린이가 저를 여기에 버리고 간 이상 제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저게 뭐지? 법당 뒤편 사람 키만큼 자란 풀숲 사이로 시뻘겋게 녹슨 무쇠솥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뒤집어 보니 다행히 구멍은 없어 보였어요. 그 옆에는 누가 버리고 갔는지 모를 낡은 라이터도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눌러보니 치익 소리와 함께 다행히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 부처님이 아직 저를 버리시진 않았나 봅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솥을 끌고 와서 법당 앞마당에 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 빗물이라도 받아야지. 저는 솥을 마당 한가운데에 두고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제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솥에 빗물이 고이는 것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걸 이대로 마셔도 되나? 생각해보니 이 빗물을 그냥 마셨다가는 배탈이라도 날 게 뻔했습니다. 안 돼. 끓여 마셔야 해. 저는 다시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쑤시는 무릎으로 계속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니 허리까지 끊어질 듯 아파왔어요. 아이고, 이놈의 늙은 몸뚱아리, 이럴 때 말썽이네. 저는 제 신세를 한탄하며 이를 악물고 나뭇가지를 긁어 모았습니다. 빗물이 솥에 반쯤 고였을 때 저는 솥을 들고 법당 안으로 겨우 옮겼습니다. 바닥에 돌멩이를 주워다 고이고 그 위에 솥을 올렸죠. 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이고 조심조심 나뭇가지를 올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법당 안에 자욱해지면서 겨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불이다 불이야.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끓인 물을 조금 식혀서 한 모금, 두 모금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조금은 살 것 같았어요. 이제 뭘 좀 먹어야 하는데. 목마름은 해결됐지만 배고픔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법당 밖으로 나가 먹을 만한 풀을 찾아 헤맸어요. 이건 쑥이잖아. 어릴 적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쑥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래, 이건 쑥이야. 어린 잎만 따야 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어린 쑥잎을 땄습니다. 하지만 다른 풀들은 도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독버섯인지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알 수가 없었죠. 함부로 먹었다가는 여기서 정말 큰일 나지. 저는 욕심을 버리고 쑥잎만 한 움큼 따서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솥에 남은 물을 붓고 쑥잎을 넣어 팔팔 끓였어요. 비릿한 풀냄새가 진동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맛이 없어도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저는 쓴 쑥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쑥잎을 따고 빗물을 받아 끓여 마시고 밤에는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의 추위에 떨며 지냈어요. 승수야, 너 정말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 혼자 중얼거리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결국 몸에 탈이 나고 말았어요. 몸이 으슬으슬 춥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왜 이렇게 불덩이 같지? 이마를 만져보니 손바닥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덥고 해가 지면 얼어 죽을 만큼 추운 이 산속의 날씨를 늙은 몸이 버텨내지 못한 겁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벅터벅하는 묵직한 소리가 나더니 킁킁거리며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어요. 날이 밝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보니 제가 애써 모아둔 도토리와 땔감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시커먼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아이고, 멧돼지였구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런 몹쓸 것이 내 귀한 땔감을 며칠 동안 고생해서 모은 것들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열은 더 심해졌어요.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물이라도 더 마셔야 하는데. 하지만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아 솟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이슬이라도 핥아 먹으려 했지만 몸에 힘이 한 점도 없어 밖에 나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모아두었던 수민마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여기서 죽겠네. 저는 차가운 법당 바닥에 누워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물이다. 비 온다. 저는 기뻐서 솥을 밖에 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비는 며칠째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낡은 법당 지붕이 비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차가운 빗물이 제 몸 위로 줄줄 새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젖으면 안 돼, 추워. 저는 마지막 남은 담요로 몸을 감싸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빗물은 제 몸을 속절없이 적셨고 체온이 급격히 빠져나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추워, 너무 추워. 이가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렸습니다. 열은 더 높아졌고 목은 타들어가고 이렇게 빗물이 쏟아지는데도 데워 마실 힘조차 없었습니다. 물. 저는 바닥에 고인 흙탕물에 입을 대보았지만 역한 냄새에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승수와 수린이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었어요. 아니야, 난 이렇게 억울하게 죽기 싫어.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자식 하나만 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살고 싶어. 꼭 살아남아서 내 발로 여길 나갈 거야.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젖은 나뭇가지를 끌어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어요. 하지만 비에 흠뻑 젖은 나뭇가지는 치익 소리를 내며 연기만 피울 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익 낡은 법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구지? 저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지독한 추위가 아닌 따뜻한 온기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온몸이 마치 솜니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아, 내가 결국 죽었구나. 여기가 저승인가? 눈을 뜨기조차 무서웠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그때 낯선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차림이 남루한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무뚝뚝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저승인가요? 목소리가 쇠소리처럼 쉬어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려 하자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누우세요. 아직 기력 없으십니다. 여기는 제 오두막입니다.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폐사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제가 업고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통나무로 지어진 아주 조그만 오두막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뗐는지 아랫목이 뜨끈뜨끈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제 몸을 덮고 있던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 대신 쌉쌀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네, 저는 윤이라고 합니다. 그냥 윤 선생이라고 부르세요. 윤 선생이 방 한쪽에 있던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따라 건넸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세요. 약초 달인 물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할 겁니다. 물은 입에 대기 힘들 정도로 쓰디썼지만 목이 너무 말랐기에 저는 단숨에 다 마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가자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어르신, 대체 어쩌다가 그 험한 폐사에 혼자 계셨던 겁니까? 거긴 멧돼지들이 들끓어서 장정들도 가기 꺼리는 곳인데. 윤 선생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게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 아들놈이 며느리랑 짜고 저를 거기다 버리고 갔어요. 예, 아들이요? 윤 선생의 무뚝뚝하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네, 불공 들이러 가자고 절 속여서 데려갔어요. 저만 절에 내려놓고 차 돌려놓고 온다더니 그대로 도망갔어요.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공양미라면서 들고 간 상자에는 쌀이 아니라 얇은 담요 2장이랑 물 한 병만 들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절 버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놈들. 윤 선생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경찰에도 알려야 하고. 저는 아픈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윤 선생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어르신,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요?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기어서라도 갈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쏟아진 장맛비 때문에 산길이 전부 끊겼습니다. 하나 있던 다리도 계곡물에 휩쓸려 무너졌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런 산골짜기는 복구가 늦습니다. 빨라야 한 달은 좋게 걸릴 겁니다. 한 달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한 달을 여기서 어떻게 지내라는 말입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민가가 산 너머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른 걸음으로도 반나절은 꼬박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 몸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윤 선생이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봤습니다. 열병을 심하게 앓으셔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어요. 한동안은 꼼짝 말고 몸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그럼 전화는 안 됩니까? 누구에게 연락이라도. 여긴 전화 없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요. 핸드폰은요? 선생님 핸드폰이라도 빌려주세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속에서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윤 선생이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절망으로 높아졌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서 몸을 추스르세요. 길이 뚫리면 그때 제가 아랫마을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람 목숨 하나 못 본 척할 만큼 모진 놈은 아닙니다. 윤 선생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찜찜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됐어요. 윤 선생이 하루 3번 꼬박꼬박 끓여주는 약초차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좀 어떠십니까? 예,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이 신세를 어떻게든 갚고 싶었어요. 언제까지고 방구석에 누워 밥만 축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방이라도 쓸고. 괜찮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더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두막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놓인 물건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책상 위에는 약초를 다듬던 도구들이며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길 좀 치워야겠네. 제가 이것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일어나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됩니다. 윤 선생이 제 손을 탁 치며 급하게 말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치워드리려고. 제 물건은 제가 정리합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윤 선생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네요. 저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윤 선생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도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윤 선생은 불같이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빨래라도 좀. 됐습니다. 특히 오두막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창고에 땔감이라도 좀. 거긴 안 됩니다. 예. 아니 왜요? 약초를 말리는 곳입니다.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들면 습기가 차서 약초를 다 버리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조심조심 문만 살짝 열고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윤 선생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기세에 눌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신세 지는 게 미안해서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도움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가만히 좀 계십시오. 윤 선생이 저를 쏘아붙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오두막에 홀로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단순히 자기 물건을 못 만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방금 그 눈빛은 마치 무서운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윤 선생이 그 창고에서 달그락거리며 뭔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궁금했지만 낮에 본 그 험악한 얼굴이 떠올라 가까이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대체 정체가 뭐지? 왜 문명과 담을 쌓고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건지, 혹시 무슨 죄를 짓고 도망친 범죄자인가? 무서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선생은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간다며 일찍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오두막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 사람의 정체를 알만한 이상한 물건이라도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오두막 안에는 낡은 책 몇 권과 약초를 말리는 도구들 뿐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저녁 늦게 윤 선생이 돌아왔습니다. 약초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있었어요. 많이 캐셨네요. 제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겨울 준비해야죠. 선생님, 제가 저녁이라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쪽 숲에서 윤 선생이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니,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제가 급히 달려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발목을 좀 접질렸나 봅니다. 윤 선생이 이를 악물고 신음했습니다. 보니까 왼쪽 발목이 제 주먹만 하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어서 이리 와요. 제가 부축할게요. 저는 윤 선생의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 오두막 안으로 겨우 데려갔어요. 아이고, 이거 뼈라도 다친 거 아니에요? 퉁퉁 부은 것 좀 봐요. 발목을 보니 붓기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 지나면 나을 겁니다. 윤 선생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일단 찬물에 찜질부터 해야지. 어휴. 저는 얼른 찬물을 떠와서 수건에 듬뿍 적셔 발목에 대주었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윤 선생이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저도 선생님한테 빚을 갚을 수 있겠네요. 제가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꼼짝도 못하시니 제가 대신 일해야죠. 약초 캐는 일이요. 윤 선생이 순간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여전히 제가 자기 일에 끼어드는 게 영 마뜩잖은 것 같았죠. 그건 어르신이 하기엔 어렵습니다. 어떤 걸 캐야 하는지 구분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 가르쳐 주세요. 저도 눈치가 있고 배운 게 있어요. 누워서라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결국 윤 선생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윤 선생의 지시를 받아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풀이 다 그 풀 같아서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어르신, 저게 도라지고 바로 옆에 이게 더덕입니다. 윤 선생이 오두막에 누워서 제가 꺾어온 잎사귀들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달라요? 똑같이 생겼구먼. 잎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도라지는 잎가에 톱니가 있고 더덕은 둥그스름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잎사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어릴 때 시장 바닥에서 장사했던 그 끈질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네. 쑥은 뒷면이 하얗고 냄새가 독특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독초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윤 선생이 독이 있는 풀들을 신신당부하며 알려줬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제법 약초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라지, 더덕, 쑥, 그 외 먹을 수 있는 산나물들을 바구니 가득 캐왔어요. 선생님, 이만큼 캐왔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캐어온 약초들을 마당에 쏟아부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흙 대충 털어서 그늘에 널어 말리면 됩니다. 윤 선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장사 경험이 있던 제 눈에는 그게 영 아니 꼽게 보였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흙이 잔뜩 묻은 도라지를 하나 들어 보였습니다.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흙도 제대로 안 털고 모양도 엉망진창이잖아요. 이래서는 죗값을 못 받아요. 이건 물건이 아니라 그냥 풀뿌리예요. 저는 도라지를 하나씩 정성껏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굵은 놈, 중간 놈, 잔챙이들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물건을 만들어야죠. 장사할 때는 이렇게 상품 가치를 높여야 비싸게 팔리는 법이에요. 저는 가는 붓을 가져와서 도라지 뿌리 사이사이에 낀 흙까지 말끔하게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지프로 예쁘게 엮었어요. 와, 윤 선생이 끙끙 앓는 와중에도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제 손을 거친 도라지는 방금 전에 흙투성이 풀뿌리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어르신,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습니까? 젊을 때 시장에서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물건을 이렇게 예쁘게 매만져놔야 손님 눈에 띄고 그래야 돈이 되는 법이거든요. 저는 더덕도 같은 방식으로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흙을 털고 크기별로 나눴죠. 이거 정말 다르네요. 제가 캐던 것과 같은 게 맞습니까? 윤 선생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쑥도 정성껏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물질을 떼어내고 같은 크기로 묶어서 처마 밑 그늘에 줄줄이 걸어 말렸어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말려야 색깔도 곱게, 향도 진하게 마르는 법입니다. 제가 으쓱하며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정리한 약초들이 아주 예쁘게 말랐습니다. 정말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아주 고왔어요. 이게 정말 제가 캐온 그 약초들이 맞습니까? 윤 선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린 쑥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다 정성으로 매만진 겁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 솜씨를 발휘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헛고생을 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날부터 윤 선생이 저를 보는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가 뭐라는 걸 막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창고 정리도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선생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네. 이젠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네요. 드디어 그 굳게 닫혔던 창고 문이 열리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저는 신이 나서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그동안 캐온 약초들이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어요. 종류별로 분류도 전혀 안 되어 있었죠. 아이고, 이렇게 보관하면 약초가 다 썩고 벌레 먹어요. 저는 자루를 하나씩 다 풀어 헤쳐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상한 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종류별로 깨끗하게 나누고 통풍이 잘 되게 깨끗한 천에 싸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오두막도 제가 싹 치울게요. 윤 선생이 누워있는 동안 저는
오두막 구석구석 묵은 때를 벗겨냈습니다. 방구석이 환해지니 윤 선생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면서 윤 선생의 발목도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윤 선생이 마당에 앉아 있는 제게 다가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선생님 덕에 목숨을 구했는데요. 아닙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윤 선생이 모닥불을 피워놓고는 갑자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원래 의사였습니다. 예, 의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지 약초에 대해 모르는 게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 내과 병원을 꽤 크게 운영했었죠.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대체 왜 이런 산골에 숨어 사시는 거예요? 윤 선생의 표정이 숯불처럼 어두워졌습니다. 환자를 잃었습니다. 제 실수로요. 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은 환자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했죠. 윤 선생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가운을 벗고 다 정리하고 여기로 도망쳐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은 환자를 볼 자신이 없어서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요?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저는 그제야 윤 선생의 그 날카롭던 경계심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이 산속에 가두고 살았던 거였어요. 선생님, 사실 저도 비슷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제 아들놈이 절 버린 이유가 다 있겠죠. 제가 뭔가 부족한 엄마였나 봅니다. 그러니 저런 몹쓸 짓을 했겠죠. 어르신, 그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건 그건 하늘이 노할 짓입니다. 어르신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겠죠.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저와 윤 선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꺼내 보이며 말없이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해집니다. 윤 선생이 불씨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제야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윤 선생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깊은 가을이 되자 드디어 산길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정말 오랜만에 트럭이 짐을 싣고 올라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윤 선생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가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놈에게 돌아가봤자 무슨 꼴을 보겠습니까? 차라리 여기가 마음 편했죠. 선생님, 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뭡니까? 어르신, 선생님이 모으신 이 귀한 약초들을 제가 시장에 한번 내다 팔아볼까요? 윤 선생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에 말입니까? 네. 선생님, 제가 정리한 약초들 보셨잖아요. 이건 그냥 약초가 아니라 상품이에요. 분명히 큰 돈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 산속에서 썩히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창고에서 가장 최상품으로 말려진 도라지 한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정말이지 시장에 내놓으면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를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정도면 시장에서 서로 달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윤 선생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르신을 믿고 딱 한 번만 해볼까요? 잘 생각하셨어요. 겨울도 나야 하니 한번 내려가 보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제 힘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언제 내려갈까요? 내일 단단히 준비해서 모레 아침 일찍 내려가죠. 저와 윤 선생은 그렇게 장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억울한 삶을 뒤바꿀 새로운 시작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산에서 내려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오가는 사람들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등 제가 정말 그리워했던 그 활기찬 풍경이었습니다. 어르신, 저기 구석자리가 조용하고 좋겠습니다. 윤 선생이 장터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윤 선생이 지고 온 보찜을 풀어 약초와 산나물을 정갈하게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윤 선생이 캐온 것들이었지만 제 손길이 닿으니 물건이 완전히 달라 보였죠. 도라지는 크기별로 예쁘게 지프로 묶여 있고 더덕은 흙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늘에서 곱게 말린 쑥도 그 선명한 빛깔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거 물건이 왜 이렇게 깨끗해?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예, 아주머니. 깊은 산속에서 오늘 막 캐온 거예요. 농약이나 비료 같은 건 구경도 못한 진짜 자연산이죠.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쩐지 때깔부터 다르다 했네. 그거 얼마예요? 그렇게 좋은 도라지가 한 단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얼른 가져가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망설임 없이 도라지 2단을 사갔습니다. 첫 손님이었죠. 이야, 저 더덕 좀 봐라. 진짜 실하다. 다른 사람이 더덕을 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맛보세요. 제가 직접 담근 산나물 장아찌예요. 저는 비장의 무기처럼 숨겨왔던 장아찌를 작은 종지에 담아내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제가 이 산나물로 직접 담근 장아찌예요. 맛이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씩 집어먹더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래? 새콤달콤한 게 입에 착착 붙네. 할머니, 이거 파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 한 병 주세요. 난 2병 줘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그 장아찌 맛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장아찌는 얼마예요? 한 병에 5,000원이에요. 저는 3병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준비해온 장아찌가 전부 동이 났습니다. 미리 넉넉하게 만들어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허, 잠깐만. 다들 좀 비켜봐요. 그때 다부진 체격의 중년 여성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장터 상인회장 김순덕이라고 해요. 다들 김 여사라고 부르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이라고 합니다. 김 여사가 제 좌판에 남은 물건들을 아주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이거 전부 어머니가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네. 물건의 품질이 장난이 아니네요.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어요? 젊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좀 했거든요. 그 말에 김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남은 물건들 싹 다 저한테 넘기실 수 있겠어요? 예. 이 남은 걸 전부 다요? 네, 전부 다요. 내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내가 아는 큰 시장에선 2배 값도 받아요. 내가 다 가져갈 테니 시장 가격대로 넉넉하게 쳐드릴게요. 손에 절대 안 보게 해드립니다. 김 여사는 정말로 남은 물건을 모조리 사갔습니다. 해가 채지기도 전에 그 많던 보찜이
전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오늘 하루 번 돈이에요? 저는 두둑해진 돈주머니를 들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선생 역시 멍한 표정으로 돈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허허, 이렇게 잘 팔릴 줄은 몰랐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이 너무 좋아서 썩히기 아깝다고요. 그때 김 여사가 다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런 물건 계속 되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예 우리랑 같이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김 여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마침 우리 마을 회관에 어르신 혼자 지내실 만한 빈 방이 하나 났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저랑 같이 이 산나물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유통은 책임질게요. 저는 망설이며 윤 선생을 바라봤습니다. 윤 선생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그게 좋겠습니다. 산속 움막보다는 여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떡하세요?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더 열심히 약초랑 나무를 캐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가 마련해준 마을 회관방은 비록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윤 선생은 저 깊은 산속에 있고 저는 마을에 있으니 물건을 주고받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김 여사님, 물건 받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딱 중간 지점에 창고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김 여사가 좋은 생각을 냈습니다. 중간 지점이요? 네. 윤 선생님이 거기까지 물건을 가져다 놓으시면 우리가 사람을 시켜서 가져오는 거죠. 그럼 그 폐사 근처가 어떨까요? 거기가 산과 마을의 딱 중간이니까요. 윤 선생이 말했습니다. 폐사라는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위치상으로는 그곳이 최적이었습니다. 윤 선생이 며칠에 걸쳐 그 폐사 근처에 작은 나무 창고를 지어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낼게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정기적으로 여기 물건을 채워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새로운 사업이 체계를 갖춰갔습니다. 입소문이 무섭다고 주문이 전국에서 밀려 들어왔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도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아찌를 담그고 나무를 다듬는 일을 함께 했죠. 아이고, 박 여사 덕분에 우리 늙은이들이 다 늙어서 용돈벌이를 다 하네. 고마워.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업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규모가 있는 산나물 가공업체가 되었죠. 그런데 사업이 커지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 신분 문제였어요. 사업자 등록을 정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김 여사님, 아무래도 제가 읍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래요, 박 여사. 그게 좋겠네. 사업자 등록도 빨리 해야 하고. 다음 날 저는 김 여사와 함께 읍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주민등록 담당 창구에서 제 신분을 조회해달라고 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종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번호를 천천히 불러주었습니다. 공무원이 컴퓨터를 한참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상하네요. 아니, 뭐가 이상한데요? 서류상으로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으신데요? 예, 사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드님이 신고하셨네요? 김승수 씨요. 김승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것처럼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위난 실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 위험 지역에서 실종된 경우에는 1년만 지나도 사망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어르신 실종되신 그 폐사 근처가 마침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빨리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를 일부러 그 험한 폐사에 버린 것도, 그리고 1년이 지나자마자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도 전부 그 짐승 같은 년놈들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제 집이랑 제 재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적 상속인에게 전부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 위해 제 아들놈이 저를 산채로 죽인 셈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요? 네. 법원에 가셔서 실종 선고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것도 많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공무원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차에서 누군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지만 정말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승수와 며느리 수린이요.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여길 찾아온 걸까요? 제 심장이 쿵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뻔뻔하고 역겨운 얼굴을 1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맞지? 승수가 저를 보더니 마치 잃어버린 어머니라도 만난 것처럼 통곡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저리 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승수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달려오더니 제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용서해줘. 수린이도 그 옆에 따라붙어 무릎을 꿇고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린이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가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사업이 망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시끄러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라도 났나 싶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치가 떨려 그저 그놈들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어디다 엄마 소리를 갖다 붙여. 제가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어디 숨을 곳도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승수가 제 발목이라도 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집이랑 땅 그거 하나만 팔게 해주세요. 네. 그 돈으로 빚만 갚으면 엄마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 집을 팔아? 어차피 엄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우리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걸로? 네가 감히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제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아들이 엄마를 산에 버렸다는 거야? 그때
김 여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니, 박 여사,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여사님, 저것들이 저를 산에 버리고 갔던 놈들이에요. 김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승수와 수린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 빌러 온 거 아닙니까? 승수가 김 여사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연극을 하듯 빌었습니다. 엄마,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나타날게. 응? 저는 이 기가 막힌 연극을 끝내고 싶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잖아요. 저렇게 땅바닥에 머리 박고 비는데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용서 좀 해줘요. 맞아요.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는데 할머니가 마음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승수와 수린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놈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울분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저를 죽으라고 산속 폐사에 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살아있는 저를 죽었다고 사망신고까지 했다고요. 그래도 지금 뉘우치고 저렇게 빌고 있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저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제가 못된 늙은이인 것처럼 저를 향했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저는 분을 사기며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수와 수린이가 쾌재를 부르는 듯한 눈빛을 숨기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는 듯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방에 들어오자마자 승수가 또 절을 하려 했습니다. 그만해. 그 역겨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인감 도장만 주세요. 저희 정말 시간이 없어요. 금방 처리하고 갈게요. 수린이가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인감 도장? 네. 어머님 집, 아니, 저희 집 그거 팔 때 필요하거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집이 왜 너희 집이야? 승수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엄마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집은 상속받은 우리 거라고. 뭐라고? 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화내지 말고 들어. 법이 그렇다고. 뭐? 이놈이. 어머님, 시끄럽게 하실 거 없어요. 수린이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저 살아있어요 하고 실종 선고 취소 신청을 하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걸릴 것 같으세요? 그 전까지 어머님은 법적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제야 이 악마들의 진짜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용서를 빌러온 게 아니었어요. 제게 남은 마지막 것까지 빼앗으러 온 거였습니다. 너희들 정말 악마구나.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엄마, 좋게 말할 때 당장 도장 내놔. 승수가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내놓으면 내가 뭘 어쩔 건데. 어머님, 저희도 다 듣고 왔어요. 수린이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윤 선생인가 뭔가 하는 호랍이랑 산속에서 단둘이 뭘 했는지도 다 안다고요. 뭐라고? 아이고, 망측해라.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남자랑 산속에서 동거를 해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수린이의 그 더러운 말에 제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입 닥쳐. 그 더러운 입 당장 닥치지 못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수린이가 따라 들어온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산속에서 남자랑 눈이 맞아서
몇 달 동안 같이 살았대요. 그만해.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명의 은인? 누가 믿겠어요? 늙은 할머니랑 젊은 남자가 그 깊은 산속에서 단둘이 살았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남자가 데려왔다고 하더라니. 자식은 버리고 남자는 좋으셨나 봐요. 아이고, 창피해. 수린이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박 여사,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 여사마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김 여사님, 그분은 저를 구해주신 분이라고요. 그래도 남자 집에서 몇 달을 같이 살긴 살았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산길이 끊어져서. 어이구 늙은이가 주책도 없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승수와 수린이는 아예 회관 앞마당에 드러누웠습니다. 어머님, 도장 주세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물이라도 좀 줘요. 밤새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김승수, 오늘까지라고 했지. 아이고, 형님들, 곧 됩니다. 저 할망구 도장만 받으면 돼요. 그럼 빨리 받아내.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야. 사채업자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좋게 말할 때 도장 내놓으시죠. 저는 줄 생각 없습니다. 빚쟁이 엄마가 말이 많네. 할머니, 저놈이 빚 못 갚으면 이 마을 사람들 다 무사할 것 같아? 사채업자의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 여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 이거 위험할 것 같아요. 김 여사님, 저 어떡해요? 미안해요. 일단 여기서 피하세요. 이러다 이 마을 전체가 위험해져요. 김 여사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빨리 도장 주고 저 사람들 보내요. 무서워 죽겠네.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시간에 김 여사가 몰래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 괜찮아요? 김 여사님, 쉿. 낮에는 저 깡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김 여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마을 청년 시켜서 윤 선생한테 연락 보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네. 폐사 쉼터에 가서 지금 상황을 다 전했어요. 윤 선생이 곧 내려온다고 했어요. 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꼭 데리고 온다고 했대요. 누군가라니요? 저는 어둠 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희망의 빛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지옥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뒤척이는데 누군가 제 방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채업자들이 행패를 부리러 온 건가 싶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어르신, 저예요. 윤 선생입니다.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윤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몸은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윤 선생님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김 여사님이 보낸 청년에게 이야기 다 전해 들었습니다. 윤 선생님이 조용히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와서 행패를 부렸다면서요? 예, 정말 악랄한 놈들입니다. 사채업자들까지 끌고 와서 마을 사람들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저는 낮부터 밤까지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윤 선생님에게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하지만 선생님, 저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랍니다. 그놈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사람이요? 누굴요? 변호사입니다. 제가 의사 시절에 가깝게 지내던 후배의 아들인데 지금 아주 실력 있는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고 말고요. 윤 선생님의 확신에 참말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변호사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아주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윤 선생님이 훤칠한 젊은 남자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아주 똑똑해 보이는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변호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젊은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저를 도와주시러 온 거예요? 네, 어르신. 윤 선생님께 자세한 말씀은 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준호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겪으신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존속 유기죄, 사기 미수, 그리고 협박죄까지 아주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1년 전 그놈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날의 일부터 어제 사채업자들까지 들이닥쳐 저를 협박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장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신분도 저 박종희로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실종 선고 취소 신청은 오늘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또다시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수놈이 회관 마당에서 또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 말 안 들려요. 당장 도장 내놔요. 우리 진짜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요. 네. 이 변호사가 창밖을 매섭게 내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입니까? 네, 맞아요. 김 여사님, 잠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변호사가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김 여사를 불렀습니다. 마을 분들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 사람들이 저지르는 협박과 행패 그 장면을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몰래 전부 녹화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화요? 네. 저놈들을 올감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저 험상궂은 사채업자들 안 보여요?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디 가까이 가기나 하겠어요?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망설임 없이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을 안으로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종희 어르신의 변호를 맡은 이준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라고요? 네. 노인을 유기하고 그 재산을 가로채려 사기를 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어르신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 조항을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오?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저들이 협박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주십시오. 그러다 들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들키지 않게 몰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변호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이 마을에서 몰아냅시다. 이 변호사의 그 단호한 말에 겁에 질려 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만 믿고 우리도 돕겠습니다. 김 여사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오후 윤 선생님과 이 변호사는 저를 버렸던 그 폐사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했던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간 거였죠. 이 변호사 바로 이 자리였네. 내가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 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곳에서 폭우 속에 며칠을 버티셨단 말입니까? 이 변호사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건 명백한 유기죄, 아니 살인 미수입니다. 이 변호사는 비바람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폐사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사진을 수십 장 찍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수린이가 사채업자들과 몰래 통화하는 것을 김 여사님이 목숨을 걸고 녹음해 온 거였습니다. 진짜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 여사의 휴대폰에서 수린이의 간사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할망구 명의 재산하고 서울 집까지 합치면 10억은 좋게 넘어요. 그거면 돈 갚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 할망구가 언제 도장 준대? 걱정 마세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못 팔 이유가 없거든요. 수린이가 비웃으며 말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똑똑히 녹음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껐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다 녹음됐어요. 잘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이 변호사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내일 아침 동 트는 대로 제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용기를 낸 마을 사람들도 승수놈이 마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여기저기 숨어서 여러 개 녹화했습니다. 당장 도장 안 내놓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승수가 눈이 뒤집혀 소리 지르는 그 협박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이 변호사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노인 유기죄, 존속 사기 미수, 그리고 협박죄로 그놈들을 고소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모두 확인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바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출동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현행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경찰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회관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승수와 수린이는 여전히 회관 앞에서 도장 내놔라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승수 씨, 최수린 씨, 경찰이 차에서 내리며 큰 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승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존속 유기 및 사기 미수, 협박 혐의로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체포?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나, 안 나. 경찰이 승수와 수린이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린이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저 지옥에나 떨어지라는 마음으로 그놈을 차갑게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그 험악하던 사채업자들도 불법 채권 추심 및 협박 혐의로 모조리 연행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동안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박 여사 아이고, 박 여사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김 여사가 제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박 여사를 오해했어요. 미안합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그럴 만도 했죠. 다 이해합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저는 1년 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뼛속 깊은 배신감을 담담하게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어르신. 조사관이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 끝났네요. 네, 이제야 저 박종희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수와 수린이는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지독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드디어 막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었던 승수는 3년, 며느리였던 수린이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저는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습니까? 교도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보려고요. 저는 무겁게 가라앉는 마음을 안고 차가운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승수는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그래, 거기 있을 만하냐?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이제 와서 그딴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승수의 눈에 기어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잘못했어요. 용서? 저는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 너한테 줄 용서 따윈 나한테 없어. 엄마. 하지만 더 이상 너를 원망하지도 않을란다. 엄마 그게 무슨.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오늘부로 남남이다.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 거기서 네가 지은 죄값 단단히 치르고 다른 사람 돼서 나와. 저는 그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엄마, 엄마. 승수가 유리벽을 치며 절규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제 실종 선고도 깨끗하게 취소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그 집과 땅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모조리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 정말 다 파시려고요? 김 여사가 제 손을 잡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저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래도 평생 모은 재산인데 아깝지도 않아요? 아깝죠. 하지만 제게는 그 돈보다 지금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여기가 이 사람들이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합니다. 저는 정든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과 땅을 판 돈으로 저는 우선 이준호 변호사에게 두둑하게 수임료를 챙겨드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손사래를 치며 받기 싫어했지만 제가 억지로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변호사로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어준 김 여사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박 여사,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김 여사가 좋은 옷을 선물 받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에요, 김 여사님.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다시 사람 노릇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제 성의예요. 할머니들에게는 고운 옷감을, 할아버지들에게는 좋은 술을 한 병씩 선물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저는 아주 큰 일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산나물 협동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하는 거였습니다. 와, 박 여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김 여사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찬성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구멍가게처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체를 만들어서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네. 그럼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고 우리 할머니들 노후도 든든해지겠죠. 저는 곧바로 읍사무소에 가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모두 당당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덕분에 이 늙은이들이 다 늙어서 사업가 소리를 다 듣네. 할머니들이 소녀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들. 우린 이제 당당한 사업가들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 선생님과도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에 약초와 산나물을 공급하는 공식업체로 등록해드렸죠. 허허, 이거 일이 점점 커지네요. 이제 저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다. 윤 선생님이 계약서를 보며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윤 선생님의 오두막 옆 그 햇볕 잘 드는 터에 제 집을 짓는 거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여기서 사실 겁니까? 윤 선생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저 그 시끄러운 도시로 돌아갈 생각, 눈곱만큼도 없어요. 하지만 여긴 전기도 겨우 들어오고 많이 불편할 텐데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제 마음이 제일 편하네요. 여기가 이제 제 진짜 집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황토와 볏짚을 섞어 방 2개짜리 작은 흙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집이 정말 예쁘게 지어졌네. 김 여사가 다 지어진 제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작지만 참말로 따뜻해 보여요. 네, 이게 제가 평생 원했던 그런 집이에요. 집이 완성되고 저는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져갈 짐이라고는 1년 동안 입었던 낡은 옷 몇 벌과 생활용품이 전부였습니다. 허허, 이제 정말 산 사람이 다 되셨네요, 어르신. 윤 선생님이 짐을 날라주며 웃었습니다. 네. 어때요?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작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서 별들이 꼭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폐사에서는 정말 지독한 절망뿐이었거든요. 죽고 싶을 만큼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매일이 행복하고 매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이면 김 여사와 함께 협동조합 일을 돌보고 오후에는 윤 선생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캡니다. 주말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마루에 앉아 수다를 떨죠. 해가 지고 마을의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집 앞 평상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참 평화롭네요. 어느새 윤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더 바랄 게 없이 좋아요.
후회 안 하십니까? 그 도시 생활 다 버리고 온 거요. 후회요? 전혀요. 여기가 100배, 1000배는 더 좋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가족도 여기에 있고, 제가 할 일도 여기에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합니다. 가족이요? 네. 선생님도, 김 여사님도, 저기 우리 할머니들도 모두 제 진짜 가족이에요. 윤 선생님이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피부치보다 더 진한 진짜 가족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1년 전 그 끔찍했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폐사에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죽어가던 바로 그때를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지독한 절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눈부신 행복이 있는 거였습니다. 결국 모든 게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나 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원망하지도 않으려고요. 그놈이 저에게 준 지옥 같은 고통 때문에 저는 진정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제 삶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찾았으니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니 풀잎마다 이슬이 보석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바람이 제 뺨을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저는 기지개를 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매일매일이 이렇게나 알차고 행복합니다. 박종희, 너 참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72이라는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야말로 진짜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반짝이는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7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정한 가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절망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